Ask Professor 차 시간입니다.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핵분열과 핵융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 결합에너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핵분열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핵분열은 원자핵의 발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자핵의 발견은 영국 과학자 러더포드가 했죠. 1911년에 실험에 의해서 발견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금박이란 금을 얇게 핀 것입니다. 거의 원자가 한 층으로 놓일 정도로 얇게 핀 데다가 알파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금을 얇게 핀 데다가 알파선을 보내면 그러면 알파선이 그냥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나가지 않고 그 얇은 금박을 맞고 되돌아오는 알파선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 개를 보낼 것 같으면 한 서너 개가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는 모두 원자의 중심에 모여 있다. 그 전에는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 속에 양전하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전하도 있어야 되겠죠. 이 양전하는 원자 내부의 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바로 그 양전하 때문에 이 알파선도 양전하니까 알파선을 뒤로 되튕길 정도의 힘을 가하려면은 이 양전하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걸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전체 지름의 일반분의 1 정도 작은 거기에 양전하가 다 모여 있고 그것을 이제 원자핵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전자는 이제 음전하니까 원자핵 주위에서 뱅뱅 돌 것이다라고 하는 모형, 이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인데 그런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지만 곧 이렇게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전자가 전자기파를 내보내야 돼서 에너지를 잃으면 그러면 역시 이제 원자핵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옳지 않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자 내부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핵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런 원자핵을 발견한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원자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원자핵 속에 양전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원소의 주기율표를 이게 이제 구했는데 원소의 주기율표에 뭐가 있냐면 그 원소의 전하와 그리고 질량이 있습니다. 원소를 이제 질량 작은 것부터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늘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원소 기호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원소 기호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중성인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 들어있고 헬륨 원자는 전자가 2개 들어있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를 붙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원자들의 질량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량이 정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수와 비슷한 숫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딱 떨어지게 만든 숫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질량수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수소 원자의 경우에 이제 가장 질량이 작은 그 원자니까 수소 원자의 원자핵을 양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얼핏 생각하기에는 중성인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헬륨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전자 2개, 리튬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3개, 전자 3개 이렇게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은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자 질량은 무시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자가 하나, 2개, 3개 있으면 중성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자도 하나, 2개, 3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질량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배, 2배, 3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질량수가 1배, 4배, 7배 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원자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같지도 않고 비례관계이지도 않은 것이 이제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 다음에 해결됩니다.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언제냐면 1932년 중성자를 발견하고서입니다. 중성자는 제임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1932년에. 이것도 실험으로 발견했습니다. 알파선을 베릴륨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가지고 중성자를 발견했는데, 중성자는 어떤 입자였냐면 양성자하고 질량은 거의 같은데 다른 건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만 전하만 중성인 그런 입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소의 질량수는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 원자핵에는 양성자도 들어있고 중성자도 들어있는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이 바로 원자핵에 포함된 질량수다. 그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수다라고 이해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원자량이 딱 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다시 말하면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상에는 이걸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동위원소의 질량수 다른 것들을 평균한 것이 바로 원자량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 속에 있는데, 이거 비슷한 그림 지난번에도 봤죠? 원자 속에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모든 물질이 이런 원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어떻습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멋있죠? 모든 게. 그래서 이게 기본 입자고 더 이상 다른 입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곧바로 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말고 다른 입자들도 또 많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 수가 이제 원자 번호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 번호가 다른 건 단순히 양성자 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원자 번호가 큰 것을 얼마든지 원자핵 속에다 양성자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당시에 알고 있던 원소의 주기율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소의 주기율표를 이렇게 성질별이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 원소의 주기율표에 저기 들어가는 이거는 요것들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되죠. 이랬을 때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원소의 주기율표 중에서 안정된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뭐냐면 여기 납, 원자 번호 82인 납 바로 뒤에 있는 비스무스입니다. 이게 원자 번호 83짜리가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것은 불안정한 원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연 방사능,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자연 방사능인데, 이 자연 방사능을 내보내면서 또 다른 원소로 바뀌는 이런 불안정한 원소죠. 그렇지만 불안정한 원소까지도 모두 합해가지고 이 당시로는 원자 번호가 92인 것까지밖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 92보다 더 큰 원소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여기다가 양성자 하나만 더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러면 원자 번호 93짜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원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우라늄 원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우라늄 원소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또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당시에 큰 화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도저히 성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원자핵 속에 양성자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기력이죠. 그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는 전기적冲력이 작용하죠. 근데 원자핵은 굉장히 작으니까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가까이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쿨롱 법칙에 의해서 쿨롱 법칙은 R 제곱분의 Q1, Q2인데 분모에는 R이 굉장히 작아지니까冲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 원자핵 속에 양성자를 집어넣는 일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빨리 가속시키든가 양성자를 굉장히 빨리 가속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당시로는 그런 게 힘들었죠. 그런데 원자핵 속에 양성자 수를 하나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핵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엔리코 페르미라는 이탈리아 과학자였습니다. 이 엔리코 페르미는 이제 베타 원리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타 원리에 대해서는 1925년에 그 베타 원리가 아니라 베타 붕괴. 근데 여기 1925년에 파울리가 베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베타 원리는 전자들은 같은 상태에 2개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인데, 이 베타 원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걸 기체에 적용해서 페르미 디락 통계라고 하는 그런 통계 분포식을 만들어낸 1925년에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베타 붕괴가 있는데 그 베타 붕괴에 대한 이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베타 붕괴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그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알파선이 나오는 게 알파 붕괴고 전자가 나오는 게 베타 붕괴고 감마선이 나오는 게 감마 붕괴죠. 근데 이때 전자가 나오는 건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와 함께 다른 입자도 이제 방출된다. 그게 바로 작은 중성 입자인데 그걸 중성 미자, 뉴트리노라고 부르는, 그래서 베타 붕괴 이론을 이제 이 페르미가 제안을 하고 베타 붕괴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원자 핵 속에다가 원자 번호를 하나 더 증가시킬 수 있냐면 거기다가 양성자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중성자를 집어넣어라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베타 붕괴라는 게 뭐냐면 원자 핵 속에 있는 불안정한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면 전자는 원자 핵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금방 튀쳐나오는 거, 이게 바로 베타 붕괴니까, 이렇게 원자 핵 속의 중성자는 잘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기 때문에 중성자를 집어넣으면 양성자를 바로 집어넣는 건 어려우니까 중성자를 집어넣으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서 원자 번호가 하나 더 큰 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또 다른 실험들이 발달이 돼서 사실은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92보다 더 큰 것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생성된 원소들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성된 원소들 중에서 원자 번호가 지금까지 가장 큰 건 뭐냐면 오가네손이라고 부르는 원자 번호 118자리입니다. 원자 번호가 118자리보다 더 큰 것은 만들어내거나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자 핵을 만드는 건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만드냐면 핵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핵력 때문에 만드는데, 이 핵력의 특징에 의해서 이보다 더 큰 것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우라늄 원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부가적인 결과로 무엇이 나오냐면 핵분열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핵분열을 발견한 사람 3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핵분열 발견의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그 페르미가 제안을 해서 중성자를 원자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라늄 원자핵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초우라늄 원소를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럴듯하니까 그거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것이 이제 이태리의 그 페르미 그룹, 그다음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그룹,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대학 그룹이었는데, 가장 먼저 그 초우라늄 원소를 이제 만들다가 핵분열을 발견한 그 그룹이 바로 베를린 대학의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토 한이라고 하는 화학자, 그 다음에 리제 마이트너라고 하는 물리학자, 그 다음에 이 프리츠 슈트라스만이라고 하는 화학자인데, 이 3분이 베를린 대학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초우라늄 원소를 만들려는 그런 실험을 하다가, 여기서 화학자와 물리학자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중성자를 우라늄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새로운 원소가 생기죠. 이 새로운 원소가 생겼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생성물에 화학적인 반응을 시켜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때가 바로 나치가 이제 독일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이제 박해를 했죠. 마이트너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 마이트너를 이제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찌어찌해서 스웨덴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됐는데, 그 떠난 다음에 오토한과 슈트레스만이 화학 그 반응에 의해서 뭔가 봤더니 우라늄보다 더 큰 원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라늄을 둘러
쪼갠 것 같은 그런 원소가 생겼다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분열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1930년대 말 우라늄의 중성자를 주입해서 초우라늄 원소를 합성하는 연구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저렇게 중성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걸 발견한 것이죠. 독일에서 오토한, 리제 마이트너,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함께 연구하다가 1938년 유태인인 마이트는 스웨덴으로 떠나고 오토한과 슈트라스만이 우라늄과 중성자 충돌 실험 결과 초우라늄 원소가 아니라 원자 번호가 56인 바륨을 검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우라늄 속에다가 중성자를 집어넣으면 둘로 쪼개질 때 항상 바륨으로 쪼개지는 건 아니고 그 원자 번호가 50에서 70, 80 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스웨덴으로 오토한이 바로 마이트너에게 보냈습니다. 그 오토한과 슈트라스만은 화학적이기 때문에 원자 핵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마이트너가 스웨덴에서 원자핵의 물방울 모형을 이용해서 원자핵이 분열하는 그 메커니즘을 밝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원자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형이 뭐였냐면 원자핵의 물방울 모형이었어요. 원자핵은 아까 어떻습니까? 핵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한다고 그랬죠. 근데 핵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짧은 거리 힘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보다도 그 양성자나 중성자들이 더 떨어지면 그런 힘이 작용하지가 않아. 이런 짧은 거리 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것들은 합쳐지면 물방울 모형으로 구형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작은 물방울이 물방울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력이 바로 이런 짧은 거리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거리 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물방울을 이룬다라고 하는 원자핵의 물방울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마이트너가 핵분열을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결과로 1944년에 오토한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당시에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분열을 이 세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게 크게 알려진 것이었는데 노벨상은 한 사람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뒷이야기가 많았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노벨상이 아닌 다른 상들을 함께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핵분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핵분열로부터 질량에서부터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했냐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E는 mc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E는 mc제곱이 질량의 에너지의 한 형태다. 질량의 에너지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조건만 맞으면 질량이 언제든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분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금방 질량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어때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주기율표 볼 것 같으면 원자량들이 다 나와 있죠. 원자량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라늄 원소의 원자량하고 그 다음에 핵분열된 더 작은 원소의 원자량 2개를 더할 것 같으면 더 작은 원소의 원자량 2개 더하는 것이 훨씬 더 작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량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핵분열이 일어나면 질량이 없어진다.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그 질량 결손은 우리 무엇으로 바로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결합에너지 배웠죠. 그래서 특히 핵자당 결합에너지 배웠습니다. 그 핵자당 결합에너지로 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보겠어요. 우리 핵분열이 일어나면 그때 나오는 원자핵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SN 50, 원자번호 50짜리하고 원자번호 42짜리. 근데 질량수는 130짜리하고 105짜리. 요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들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기에 질량수는 보존이 되죠. 우라늄은 질량수가 235고 여기 SN은 130이고 MO는 105고 그래서 질량수는 딱 보존이 됐죠. 자, 이것으로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떠냐면 우리 양성자 질량하고 중성자 질량은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건 같다고 그러고 이건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배웠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핵자당 질량 에너지가 약간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기에 질량수가 235짜리를 보면, 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핵자당 질량 에너지가 요만큼. 그래서 요거는 한 7mm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질량수가 130짜리는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수가 105짜리는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우리 분명하게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핵자당 질량 결합 에너지가 딱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몰리브덴의 핵자당 질량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SN이고 주석이죠. 그 다음에 우라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면 질량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그 질량은 어때요? 여기 우라늄 235의 질량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그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에다가 그 질량에다 235를 곱하고, 그 다음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235를 곱해가지고 빼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짜리도 130배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 빼기 이제 130배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105배짜리도 양성자와 중성자 105개의 질량 빼기 그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105배. 그래가지고 그 질량 차이를 구하면, 질량 차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우라늄의 질량 빼기 여기 분열된 질량 M1, M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요거 할 때 여기서 우라늄의 질량은 요거니까 235에서 요거 2개 빼니까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요거 빼니까 여기 뺀 거에는 플러스 부호를 붙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다 플러스 부호 붙이고 여기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여기 0보다 큰 쪽에 235개, 0보다 작은 쪽에 235개. 그런데 우라늄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작죠. 제일 작은 거를 큰 것에서 빼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0보다 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핵분열이 일어나면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그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분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핵분열과 유도 핵분열. 핵분열이란 큰 원자핵이 둘로 갈라지는 거였죠. 자발적 핵분열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큰 놈이 저절로 쪼개지면서 그때 여기에 이제 에너지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유도 핵분열은 바로 뭐냐면, 큰 원자핵에다 중성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 중성자는 원자핵 속으로 그냥 쏙 들어갑니다. 전하가 없으니까 그 전기력의 청력의 영향을 전혀 안 받죠. 그래서 특히 느린 중성자, 빠른 중성자는 그냥 원자핵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흡수돼 가지고 원자핵이 분열되기 위해서는 이 중성자가 좀 느린 중성자야 되겠어요. 느린 중성자는 어떤 겁니까? 에너지가 좀 낮은 중성자죠. 그런 느린 중성자가 원자핵 속으로, 큰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느린 중성자가 두세 개가 또 나옵니다. 유도 핵분열에는. 바로 그런 성질 때문에 이 유도 핵분열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원자핵 하나가 딱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건 그 질량 결손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별로 안 되죠. 여러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든지 원자폭탄에 이용하는 건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런 유도 핵분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 핵분열을 설명하려면 여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원자핵이 있는데 여기다 중성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중성자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서 물방울 모형에 의해서 이게 점점 길쭉해지면서 그러다가 탁 갈라집니다. 이 탁 갈라지면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또 여분의 두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핵 분열이 일어나면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헝거리 출신의 과학자 레오 찔라르드였습니다. 이 레오 찔라르드는 헝거리 출신인데 이 레오 찔라르드가 다녔던 헝거리의 한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물리학자 4명이 굉장히 유명한데 레오 찔라르드, 폰 노이만, 유진 위그너, 에드워드
텔러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진 위건은 노벨 양자역학의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폰 노이만은 굉장히 유명하죠. 컴퓨터 이런 데서도 유명하죠. 에드워드 텔러는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오 질라르드는 사실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분열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미국으로 망명돼 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바로 그 2차 대전 중이었죠. 그래서 미국에 이 사람도 망명 와 있었고, 유태인인 아인슈타인도 망명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텔러도 망명 와 있었고, 다 이렇게 망명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에 의해서 유도된 원자핵의 연쇄 반응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특허까지 제정해서, 이건 이제 유럽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놨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핵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미국에 망명와 있던 사람들이 처음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누가 전했냐면 이제 보가 그 미국에 세미나하러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레오 찔라르나 이런 유태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이 핵분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먼저 이제 폭탄을 만든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에서 먼저 하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이제 레오 찔라르드가 설득하고 이 레오 찔라르드가 직접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탄의 개발을 이제 건의하는 그런 편지를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효력을 발생해가지고 미국에서 원자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핵분열의 연쇄 반응은 어떠냐면, 자, 오토안이 핵분열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실라르는 즉시 유도 핵분열에서 연쇄 반응이 가능한 걸 깨달았는데, 그 아까 말한 페르미는 시카고 대학에 또 망명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35년 우라늄 235 핵분열에서 실제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볼 것 같으면 저기 맨 쪽에 이제 우라늄 같은 데다가 중성자 하나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중성자가 그 옆에 그 핵분열을 하면 중성자가 또 나온다 그랬죠. 그 중성자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핵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핵분열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핵분열하는 숫자가 늘어나겠죠. 바로 이게 연쇄 반응인데, 이 연쇄 반응의 핵분열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을 제어할 것 같으면 그 우리가 무엇에 쓸 수 있냐면 원자력 발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중성자들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는 비율이 일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비율이 일정할 것 같으면 계속 에너지를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너지가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그건 원자폭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자폭탄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먼저 우라늄 그 원자폭탄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을 상당히 농도가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포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질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이 농도가 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핵분열을 할 때 중성자가 저절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중성자는 일단 나온다면 쭉 가는데, 쭉 다른 거하고는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쭉 가는데, 쭉 가다가 다른 원자핵을, 우라늄 원자핵을 만나야지 그 속에 들어가서 또 핵분열을 시키죠. 근데 만나지 않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중성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핵분열이 일어나는 비율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핵분열이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위에 가까운 곳에 그 원자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라늄 원자핵들이 그렇게 있게 하는 질량, 이게 바로 임계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임계질량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핵폭탄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계속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순서를 합니다. 핵분열 물질을 임계질량만큼 미리 준비하는데, 이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놓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임계질량보다 이제 작아지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핵물질 조각을 모읍니다. 모으면 임계질량이 초과되죠. 그때 이제 연쇄 반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을 시키더라도 폭탄이 돼가지고 다시 뿔뿔이 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또 안 되죠. 그래서 요거에 부피를 고정시켜서 충분한 수의 핵분열이 일어날 때까지는 핵분열의 핵물질의 부피를 고정을 시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폭탄인데 여기 폭발 전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라늄 핵물질을 이렇게 두 개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하나로 합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TNT를 여기다 놓고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요놈이 여기로 가죠. 요놈이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임계질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폭발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핵폭탄이 폭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원자폭탄이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핵분열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로는 어떻게 되냐? 원자로는 여기에 그 원자로 속에 핵물질을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어봉을 꽂아 놓습니다. 제어봉은 이제 카드뮴이나 이런 것인데 이걸 깊숙이 꽂아 놓으면 중성자를 많이 흡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성자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핵분열 일으키는 비율이 이제 작아지죠. 그래가지고 너무 줄어들면 위로 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중성자가 많아져서 이제 핵분열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왔을 때 그 에너지가 나온 것을 여기에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물을 순환시켜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원자로고 원자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갖다 노심이라고 하는데, 노심에서 핵분열이 진행되어서 열이 방출이 되는데, 이때 노심에서 방출된 열은 1차 회로를 통해서 증기 발생기로 가서 물을 가열해 가지고 증기가 발생하고, 이 증기 발생기의 증기는 2차 회로를 통해서 증기 터빈으로 가서 발전을 해 가지고 발전기를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터빈에서 식은 그런 증기는 다시 액화 장치에서 물로 바뀐 다음에 열 교환기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원자력 발전은 발생 단가도 작고, 그다음에 연료가 뭐 상당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지구상에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걸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단가도 작은 좋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에너지로 유명한데, 이 원자력 발전의 단 하나의 폐해는 바로 뭐냐면, 일단 사고가 나면 이거 좀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지금까지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3마일 아일랜드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이거는 냉각수 오작동 때문에 일어났고 1979년 3월 8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때 이 부분에 절대 폐쇄시키고 여기에 이제 동작을 다 멈췄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피해가 많았던 것은 아직 소련이 옛날 소련일 때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이것도 역시 냉각수 오작동이죠. 1986년 4월 26일에 일어났었는데, 이건 냉각수 오작동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즉시 31명이 사망하고 주민 250만 명이 영향을 받고, 그게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이런 아주 대단한 원전 사고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지진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직접 피폭해가지고 바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각종 질환이 급증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여기서 나온 후유증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이런 원전 사고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핵분열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핵융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